장례식에서 한수진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후 2시, 늦었다. 대학교 동기였던 김미경이 어제 밤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장례식 소식을 전했을 때 수지는 잠깐 망설였다. 미경과는 졸업 후 몇 번 만나지 못했고 특히 지난 몇 년간은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친구의 슬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엄마, 정말 가야 해. 22살인 딸 지우가 화장을 마치며 물었다. 대학교 3학년인 그녀는 이번 학기 중간고사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장례식장 분위기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 예의상 가야지. 수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으며 대답했다. 너는 안 가도 돼. 집에서 공부해. 아니야, 같이 갈게. 엄마 혼자 보내기 미안해. 지유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수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운 딸이지만 지유는 늘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을지로에서 갈아타며 수지는 문득 12년 전을 떠올렸다. 오빠 한도윤의 장례식도 이런 곳에서 치렀다. 아니, 정확히는 장례식이라 할 것도 없었다. 시신도 찾지 못한 채 빈관으로만 치러야 했던 허망한 의식이었다. 엄마, 생각이 많아 보여. 지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 그냥 얘 지을 생각이 났어. 지하철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도윤 오빠가 바다에서 실종된 지 벌써 12년. 처음 몇 년간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해경과 경찰서를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도 점점 희미해졌다. 지금은 그저 그리움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로비는 추도객들로 붐볐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미경 아버지의 빈소 위치를 확인한 후 수진과 지우는 3층으로 올라갔다. 김광수 선생님 빈소가 맞나요? 수진이 국도 끝 방향을 가리키며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쭉 가시면 됩니다. 빈소 앞에는 조화가 늘어서 있었고 추도객들이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먼저 영정 앞에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미경의 아버지는 퇴직한 교사였다고 들었는데 사진 속에서도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묵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수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주석 쪽으로 향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을 맡고 있는 김미경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남자 형제들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옆에 서 있던 인물이 수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례식장 직원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분한 표정,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그런데 그 얼굴이 수진에게는 너무나 친숙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수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확신이 강해졌다. 그 사람의 얼굴 윤곽, 눈매,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도 12년
전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도윤 오빠. 수진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엄마. 지우가 놀라며 수진의 팔을 붙잡았다. 얼굴이 창백해졌어. 괜찮아? 수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다. 지우가 재빨리 그녀를 지탱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수진은 당황했다. 어지러워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눈은 계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조문객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목이 슬쩍 드러났는데 거기에 3개의 작은 흉터가 보였다. 수진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다. 도윤 오빠도 오른쪽 손목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용돈을 벌기 위해 작은 철공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상처였다. 3개의 점 모양으로 나란히 자리한 흉터. 수지는 그 흉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깐 밖으로 나가자. 수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빈소 밖으로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 숨쉬기가 힘들었다. 물 가져올까? 지우가 자판기 쪽을 가리켰다. 그래. 지우가 물을 사러 간 사이 수지는 다시 빈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도윤 오빠는 꽃을 좋아했다. 어머니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항상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다룰 때의 그 섬세한 손놀림이 인상적이었다. 지금 저 남자가 꽃다발을 정리하는 모습도 그때의 도윤과 똑같았다. 여기. 지우가 물을 건네며 돌아왔다. 마셔. 수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12년 전 도윤 오빠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화물선에서 일하다가 해상 사고로 실종되었다. 구조대가 며칠간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사망 처리되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엄마,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도윤 삼촌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 도윤은 이미 바다에서 일하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몇 번의 짧은 만남 이후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냥 누군가 생각이 났어.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가자 그 남자의 명찰이 보였다. 장례지도사 서민호. 수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서민호.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이때 김미경이 수진을 발견하고 일어났다. 수진아. 미경이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었다. 미안해. 늦었어. 수진이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경이 눈물을 훔쳤다. 수지는 미경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서민호를 의식했다. 그는 다른 직원과 함께 빈소 뒤편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물컵을 들어 마시는 모습을 본 순간 수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도윤 오빠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 물을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듯 잡는 것. 그리고 마시기 전에 잠깐 멈춘 채 냄새를 맡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 지금 서민호가 보여준 동작이 정확히 그것이었다. 수진아,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래 있지 말고 가도 돼. 와줘서만 해도 고마워. 하지만 수지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딘소를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며 서민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몇 분 후 그가 다른 직원과 함께 나왔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서민호가 돌아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더욱 확실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보다 약간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을 뿐이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도윤 오빠보다 조금 더 허스키했지만 말투는 비슷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민호는 잠시 수진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에 잠깐 혼란이 스쳤지만 곧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제가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는 머리를 가볍게 긁적였다. 그 동작마저 도윤과 같았다. 혹시 성함이? 수진이 물었다. 서민호입니다. 이곳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봐. 대신 실례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빈소로 돌아갔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어? 화장실 다녀왔어.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민호, 그 사람이 정말 도윤 오빠일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지는 계속 서민호를 관찰했다. 그는 매우 능숙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꽃을 정리하고 상주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수진에게는 도윤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특히 그가 미소를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습은 정말 도윤과 똑같았다. 도윤은 항상 한쪽 입꼬리가 다른 쪽보다 더 올라가는 비대칭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그의 오른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이었다. 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주근깨라고 하기엔 색이 진했다. 도윤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 엄마, 지우가 수진의 소매를 살짝 당겼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도 김미경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미경아, 힘내.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빈소를 나서면서도 수진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서민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도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깨 라인이 넓어져 있었다. 서민호의 어깨 라인도 그때의 도윤과 비슷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우가 물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옛 생각이 많이 났어. 삼촌 생각. 수지는 깜짝 놀라며 딸을 쳐다보았다. 왜 갑자기? 엄마가 장례식장에 올 때마다 그래. 삼촌 이야기는 자주 해주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리워하는 거 알아. 지유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찡했다. 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말 그 사람이 도윤일까? 하지만 12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설령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실종 신고가 났으면 경찰에서 찾아주지 않았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2년 전의 일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도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해운회사에 취직했다. 화물선에서 항해사로 일했는데 일은 힘들었지만 바다를 좋아했다. 바다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라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출항 전날 도윤이 집에 들렀는데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수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라고 말하다 그만두었다. 수진이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아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넘어갔다. 그리고 사흘 후 제주도 근해에서 화물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선원 12명 중 9명은 구조되었지만 도윤을 포함한 3명은 실종되었다. 해경이 일주일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수지는 몇 달 동안 도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바다에 떠내려가 어딘가 섬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무너져 갔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그 사람이 도윤이라면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다.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가 더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을 했다. 다시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지유는 학교에 가고 수지는 혼자 그곳으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서민호 장례지도사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은 업무 중이시지만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거지라고 답했다. 몇 분 후 서민호가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어제 조문 오셨던 분이시죠? 라고 말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1층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았다. 수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2년 전 도윤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배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도윤의 모습이 선명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수진이 사진을 건넸다. 서민호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이분이, 서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제 오빠예요. 12년 전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서민호는 계속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 혹시 제 오빠 아니세요? 그 질문에 서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한수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민호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그 사람이 정말 도윤 오빠일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하지만 그 세밀한 특징들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오전 7시에 알람이 울렸다. 지우가 학교에 가기 전 아침을 챙겨줘야 했다. 엄마, 어제 너무 늦게 잤어. 눈이 퉁퉁 부었는데.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혹시 어제 장례식 때문이야? 슬픈 일이 있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지우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 아니야. 그냥 잡생각이 많았어. 지우가 학교에 간 후 수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결심을 굳혔다. 다시 장례식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도윤이라면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오전 10시 수지는 어제와 같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로비는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어제 조문을 왔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서민호 장례 지도사님과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아, 서민호 과장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지금 업무 중이신데 5분 정도 후에 시간을 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라고 전했다. 수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안녕하세요. 어제 조문 오셨던 분이시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보았다. 서민호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밝은 곳에서 다시 보니 어제보다 더 확실해졌다. 특히 걸어오는 자세와 손의 움직임이 도윤과 똑같았다. 네, 맞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혹시 어제 장례식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머무나 지익어서요. 서민호의 표정에 잠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네요. 사실 저는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쿵했다. 머리를 긁적이는 그 동작, 미안해하는 표정까지도 도윤과 똑같았다. 어릴 때 도윤도 실수를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정확히 저런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장례 지도사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이 분야는 처음이었는데 다행히 적성에 맞더라고요. 78년. 수지는 속으로 계산해 봤다. 도윤이 실종된 지 12년, 그리고 서민호가 이곳에서 일한 지 78년.
45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전에는 뭘 하셨나요? 서민호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 년 전 사고를 당해서 기억의 일부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일은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었다니. 그렇다면 정말로 도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라니요. 어떤 해상 사고였어요. 배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왜 이런 걸 묻는 건가요? 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도윤의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 사람 아세요? 서민호가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수지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이분이 서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와 닮았네요. 닮았다기보다는 수진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사람이 제 오빠예요. 12년 전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서민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사진을? 당신이 제 오빠와 너무 닮아서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수진이 서민호의 오른쪽 손목을 가리켰다. 그 흉터까지 똑같아요. 서민호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세 개의 작은 흉터. 이게요? 네. 제 오빠도 고등학교 때 공장에서 알바하다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처를 입었어요. 서민호는 자신의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흉터가 언제 생긴 건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미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로비에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다. 실례가 안 된다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당신의 손가락을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요. 제 오빠는 왼손 약지에 작은 사마귀가 있었어요. 서민호가 자신의 왼손을 펼쳤다. 약지 관절 부분에 작은 사마귀가 있었다. 수진이 헉 소리를 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민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오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구석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서민호가 커피를 주문하며 물을 먼저 마셨는데 그때 수지는 또 다른 확신을 얻었다.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듯 잡는 습관, 마시기 전에 잠깐 멈추는 동작, 정확히 도윤의 습관이었다. 정말 이상해요. 서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을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진의 사람, 정말 저와 닮았네요. 닮은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 오빠 한도윤이에요. 한도윤. 서민호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다. 이상해요. 이 이름이 완전히 처음 들리지 않아요. 수지는 가방에서 더 많은 사진을 꺼냈다. 도윤의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의 사진들이었다. 이건 오빠가 20살 때, 이건 군대 갔을 때, 이건 대학 졸업할 때. 서민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이 사진, 서민호가 군복을 입은 도윤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상해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군대는 어디서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꿈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오빠는 해병대였어요. 해병대. 서민호가 그 단어를 되뇌더니 갑자기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때 서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죄송해요. 업무 연락인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서민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업무가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네, 오늘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연락처 교환할까요? 연락처를 교환한 후 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커피잔을 무의식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수지는 또 한 번 확신했다.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도윤만의 독특한 습관이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집에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도윤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12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를 드디어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몇 권의 책, 그리고 카메라. 수지는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다. 마지막 사진은 출항 직전 배 위에서 찍은 것이었다. 도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일기장도 있었다. 도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간단한 일기를 썼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수진의 손이 떨렸다. 해운조합의 회계에 문제를 발견했다. 선박 안전검사 조작, 불법 개조 허가. 이걸 폭로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할 것 같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동항 창고를 찾아라. 모든 증거를 그곳에 숨겨놨다. 수지는 전율을 느꼈다. 도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저녁 6시 서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퇴근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장례식장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수지는 도윤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서민호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수지는 도윤의 일기장에 적힌 남동항 창고라는 단서를 계속 생각했다. 그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도윤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엄마, 며칠째 심각한 표정이야. 무슨 일 있어? 지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지우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삼촌 이야기야. 지우의 눈이 둥그레졌다. 삼촌? 돌아가신 삼촌 말이야? 그래. 사실 삼촌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수지는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민호, 도윤과의 놀라운 유사점들, 그리고 일기장에서 발견한 메모까지. 지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진지해졌다. 정말이야? 그 사람이 정말 삼촌일까?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수진이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다.
이곳을 가봐야겠어. 남동항 창고. 위험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12년 동안 궁금했던 일이야.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혼자.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더욱 그래. 둘이 함께 가자. 결국 모녀는 함께 남동항으로 향하기로 했다. 남동항은 부산 외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서울에서 KTX로 부산까지 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했다. 오후 2시경에 도착한 남동항은 한적했다. 몇 척의 어선이 정박해 있고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창고가 어디 있을까? 지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수지는 일기장의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부두 끝 빨간 지붕 창고. 부두를 따라 걸으며 찾아보니 제일 끝쪽에 오래된 빨간 지붕의 창고 건물이 보였다. 저기인 것 같아. 창고 앞에 다가가니 작은 경비실이 있었다. 안에서 50대 정도의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창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무슨 일로요? 여기는 개인 창고인데 서민호 씨가 보내서 왔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 혹시나 해서 던진 이름이었는데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서민호 씨가요? 오랜만이네요. 언제부터 다시 오라고 하셨나요? 수지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열쇠 여기 있어요. 다 보시고 나면 다시 가져다 주세요. 경비원이 열쇠를 건네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었다. 수진과 지우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서민호라는 이름이 실제로 이곳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어둠이 밀려왔다. 지우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으악, 거미줄이 너무 많아.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곳곳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한쪽 벽에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지는 도윤의 메모를 다시 읽어봤다. 세 번째 선반, 파란 상자. 지우야, 저기 선반 쪽을 봐줄래? 두 사람은 창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지우가 소리쳤다. 엄마, 여기 파란 상자 있어. 수진이 달려가 보니 세 번째 선반 맨 위에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내려서 열어보자.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지우가 궁금해했다. 수진이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문서들이 나왔다. 해운조합의 공식 문서, 회계 장부 복사본,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이게 뭐야?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사진에는 선박의 내부 구조가 찍혀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구조물이 규정과 다르게 개조된 것 같았다. 또 다른 문서에는 해운조합 이사장 권태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불법 선박 개조 허가, 안전검사 조작, 그리고 비자금 관리 내역까지.
엄마, 이거 봐. 지우가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지우는 숨을 죽였다. 누가 여기 왔다 갔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스를 누가 열었지? 또 다른 목소리.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들을 뒤쫓아온 것 같았다. 경비는 뭐 하고 있었어? 서민호가 보냈다고 했다는데, 서민호가 언제부터 다시 여기 오게 됐어? 수지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서류와 USB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창고 뒤쪽을 살폈다. 다행히 뒷문이 있었다. 지우야, 조용히 따라와. 두 사람은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뒷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비걱 소리가 났다. 뭐야? 뒤에서 소리 났는데 가봐. 수진과 지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거기서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치며 쫓아왔다. 수지는 지우의 손을 꽉 잡고 부두 쪽으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저기 버스. 마침 마을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전력으로 달려가 버스에 올라탔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기사에게 부탁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두 남자가 정류장 근처에서 그들을 찾고 있었다. 다행히 버스 안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엄마 방금 뭐였어? 왜 우리를 쫓아온 거야? 지우가 무서워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위험한 사람들이야. 버스 안에서 수지는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다. 권태수라는 인물과 해운 조합의 비리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았다. 12년 전 도윤이 이것을 폭로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했다. 부산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지우는 아직도 무서워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삼촌이 무엇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아야 해. 수지는 서민호에게 연락했다. 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다. 1시간 후 서민호가 부산역 근처 카페로 왔다. 수진이 창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동항 창고에서요. 당신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서민호가 서류들을 넘겨보며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아니에요. 이 문서들 정말 낯설지 않아요. 특히 이 권태수라는 이름. 그때 서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서민호 씨죠? 아니, 한도윤이라고 해야 하나? 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과 지우도 긴장했다. 당신이 누구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남동항 창고 말이에요. 12년 전에도 경고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서민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12년 전 권태수, 기억이 돌아오는군요.
좋아요. 그럼 이것도 기억하세요.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위험해집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누가 전화한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서민호가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뭔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권태수. 그 이름을 들으니까 무서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유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두자. 너무 위험해. 하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안 돼. 12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코앞에 있어. 포기할 수 없어. 서민호가 USB를 가리켰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야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위험하더라도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군지, 왜 기억을 잃게 됐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의 집에서 USB를 열어보기로 했다.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 비밀이 도윤의 12년 전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기차에서 서민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끔씩 머리를 짚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뭔가 무서운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바다에서 누군가와 싸우는 기억, 그리고 물에 빠지는 기억.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로 도윤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수진의 집 거실에서 세 사람은 USB를 열어보았다.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는 순간 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제가 만든 건가요? 화면에는 권태수의 비리를 정리한 상세한 문서들이 있었다. 불법 선박 개조 허가서, 조작된 안전검사 증명서, 그리고 12년 전 침몰 사고, 당시의 은폐 증거까지. 마지막 파일에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이 녹음을 누군가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 거다. 권태수는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진범이다. 설계 결함을 알고도 운항을 강행했고 사고 후에는 모든 증거를 은폐했다. 서민호가 자신의 머리를 움켜잡았다. 이 목소리, 제 목소리잖아요. 기억이 나요. 이 녹음을 할 때의 기억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떠올라요. 서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미안해. 12년 동안 걱정시켜서. 오빠,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도윤 오빠 맞지? 맞아. 한도윤이야. 내 오빠야. 그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넌 지우구나. 어릴 때 안아줬던 게 기억나. 지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깐. 도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권태수 일당이 우리를 찾고 있어.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택배입니다. 수진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택배 기사였다.
하지만 주문한 택배는 없었다. 의심스러워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재빨리 일어났다. 뒷문으로 나가자. 지금 당장. 세 사람은 USB와 서류를 챙겨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경찰청 수사과에 연락했다. 제가 한도윤입니다. 권태수의 비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가는 길에 검은 승용차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권태수가 직접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한도윤. 12년 만이지. 60대 중반의 권태수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양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쌌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줄이야.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도윤이 수진과 지유를 뒤로 감쌌다. 이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만 해결하자. 상관없다고. 내 동생이 내 창고를 뒤졌는데. 권태수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다. 다음에 만나자, 한도윤. 권태수가 차에 타며 말했다. USB 따위로는 나를 못 잡아. 경찰이 도착했지만 권태수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수사팀 김영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2년 전 사건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며칠 후 권태수 측에서 협박 전화가 왔다. USB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딸은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12년 동안 기다린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 수사팀과 함께 함정 작전을 세웠다. 남동항 바다에서 USB를 넘겨주는 척하며 권태수를 체포하기로 한 것이다. 약속된 날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권태수도 보트를 타고 나타났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는 가운데 두 배가 나란히 섰다. USB를 넘겨라. 권태수가 소리쳤다. 먼저 12년 전 일을 실토해. 도윤이 맞섰다. 12년 전? 권태수가 비웃었다. 내가 해운 조합 비리를 캐다가 사고를 당한 거지. 내가 직접 널 바다에 밀어 넣었어. 그 순간이었다. 숨어있던 경찰 보트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권태수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총을 꺼냈다. 다 같이 죽자. 권태수가 소리치며 도윤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난투를 벌이는 동안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도윤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맞아, 그날도 이랬어. 내가 나를 바다에 밀어 넣었지. 이번엔 확실히 죽여주마. 권태수가 칼을 휘둘렸다. 하지만 도윤은 12년 전보다 강해져 있었다. 어려운 세월을 견뎌온 힘으로 권태수를 제압했다.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경찰이 권태수와 그 일당을 체포했다. 바다 위에서 울리는 수갑 소리와 함께 12년간의 악몽이 끝났다. 며칠 후 법원에서 도윤의 사망 신고가 취소되었다. 그는 다시 한도윤이라는 본명으로 돌아왔다. 12년 동안 잃었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가족 곁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야. 수진이 눈물로 답했다. 오빠, 다시 돌아와 줘서 고마워. 지유도 삼촌의 팔에 안겨 펑펑 울었다. 삼촌, 이제 우리 곁에 계속 있을 거죠?
그럼 이제 어디도 안 가. 권태수는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운조합의 부패도 모두 드러나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다. 도윤은 장례 지도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때로는 길을 잃어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도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빠가 돌아온 게 기적이야. 아니야. 기적은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세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12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보물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눠주세요.